새벽 2시 한 할아버지가 이불을 조심스레 젖히며 화장실로 향합니다. 조용한 집안. 그러나 5걸음 만에 멈춰 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벌써 3번째네. 그 순간을 본 아내는 눈을 감고 누운 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잠도 못 자고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올해 82살 비뇨기과 전문의 임동건입니다. 의사 생활 58해. 소변 때문에 밤잠 설친다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꾸 깨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귀찮은 게 아닙니다. 수면 부족, 낙상 위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박종규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올해 78이신데 밤에 꼭 2~3번은 화장실을 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누우면 자꾸 아랫배가 불편해요. 자도 깊이 못 자고 깨면 화장실부터 가게 됩니다. 물 마신 것도 아닌데요. 종규 어르신처럼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걸 야간뇨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광의 저장 능력이 줄어드는 것. 노화가 진행되면 방광의 용량 자체가 줄어들고 조금만 차도 비우고 싶다는 신호가 두뇌에 전달되죠. 둘째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 감소입니다. 원래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셋째는 수면 자체의 문제입니다. 얕은 잠이 반복되면 소변 자극에 민감해지고 깊이 자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종규 어르신의 경우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정도였습니다. 낮잠을 2시간 이상 자셨고 저녁 7시 이후에도 국물 많은 저녁 식사와 함께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었죠. 저는 종규 어르신께 단 하루만에도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기. 국물, 과일, 커피까지 포함하여 총 수분 섭취량을 저녁에 300ml 이하로 유지하라는 것. 둘째, 잠들기 1시간 전 종아리 부근을 마사지해 다리 쪽에 고여있는 수분을 미리 방광 쪽으로 올려 미리 배출하게 만드는 수분 이동법.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야간뇨 예방의 핵심이 됩니다. 셋째, 잘 때 베개 아래 작은 방석을 깔아 상체를 약간 세워 자도록 했습니다. 이 자세는 신장과 방광 사이 압력을 줄여 소변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를 시작한 첫날 밤, 종규 어르신은 단 한 번만 화장실을 다녀오셨고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눈 뜨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눈물까지 흘리더이다. 자다 깨지 않는 밤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이 말합니다. 잠은 약보다 강합니다. 그 잠을 지키는 건 바로 당신의 습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혹시 이틀 연속 새벽에 2번 이상 화장실을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신호는 단 하루만 해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수면을 바꾸는 습관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시는 정일남 어르신은 올해 81살입니다.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 양반, 나는 밤에 잘 자던 사람이요. 근데 요 몇 달 새 꼭 새벽 2시쯤에 눈이 떠져 화장실 가고 나면 잠이 달아나 버려요. 다시 누워도 뒤척이고 결국 눈만 감고 새벽을 맞이하지요. 정일남 어르신처럼 갑작스레 시작된 야간뇨 증상은
나이가 들며 흔하게 겪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은 하루 평균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셨고 그중 한 잔은 저녁 6시 이후였습니다. 게다가 자기 전엔 당귀차와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건강차를 습관처럼 드셨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TV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밤의 수면을 방해하고 야간뇨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신장의 혈류량을 늘리고 소변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신경계를 자극해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걸 방해하기도 하죠. 특히 70대 이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져 낮에 마신 커피도 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건강차라고 해서 모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당귀, 감초, 옥수수수염차 등은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밤중 소변량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자연식품이라 안심하시는 분들일수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자극적인 뉴스를 접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들고 자다 깨는 횟수를 늘립니다. 저는 일남 어르신께 야간 수면을 위한 시간표를 처방처럼 드렸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량은 200ml 이하로 제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까지만, 건강차는 주 2회 이하로,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그리고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불을 어둡게 하고 TV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책을 권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효과를 본 건 간단한 무릎 위 지압이었습니다. 양 무릎 위, 약간 위쪽에 위치한 족삼리 지점을 엄지로 30초간 누르며 심호흡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점은 소화기와 방광을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혈자리로 저녁마다 이 부위를 눌러주면 신경이 진정되고 밤사이 자율신경이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일남 어르신은 일주일 뒤 진료실에 다시 오셔서 눈에 띄게 밝아진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 양반, 이젠 한밤중에 화장실 안 가는 날이 생겼어요. 그게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뿐합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저는 강조합니다. 야간뇨는 습관성 질환이라는 것,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생활 전체를 조율해야 몸이 비로소 편안해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어르신들 중에도 밤에 일어날 때 발이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혹은 잠결에 문턱에 발을 찍어 고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시작은 소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고요한 밤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복래 할머니는 올해 84입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다가 2년 전 은퇴하셨는데 그 후로 밤잠이 점점 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깨고 나면 도저히 다시 잠이 안 와요.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머리는 말똥말똥. 결국엔 새벽 4시쯤에 불 켜고 앉아 책을 봐요. 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야간각성형 야간뇨입니다. 즉, 소변이 원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가 소변 신호를 인지하게 만드는 경우지요. 이때 중요한 건 왜 잠을 깊게 못 자느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고 수면 구조 자체가 얕은 잠 위주로 바뀝니다. 낮잠이 많거나 저녁 활동량이 부족하면 밤에 깊은 잠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복래 할머니는 점심을 먹고 나면 꼭 소파에 누워 1시간 넘게 주무셨고
저녁 6시 이후엔 움직임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할머니, 지금 몸이 너무 일찍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럼 새벽에 눈 떠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권한 첫 번째 변화는 햇빛 시간 늘리기였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가벼운 산책이나 마당에서 햇볕을 쬐시도록 했습니다. 자연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생체 시계 조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낮잠 제한입니다. 오후 1시 이전 30분 이내로 줄이도록 했고, 그 시간엔 앉은 채로 명상하듯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만 권했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 복식호흡과 함께 소변 신호를 조절하는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양쪽 발목에서 내 손가락 위, 경골 안쪽 움푹 들어간 부위, 삼음교라는 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신장과 방광계 자율신경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날부터 거실 불을 줄이고 조용한 음악을 틀며 복식호흡과 지압을 매일 이어가셨습니다. 보름이 지나 다시 진료실에 찾아오신 할머니는 말씀하시기 전부터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상하지요?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긴 하는데 다시 누우면 눈이 절로 감겨요.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자율신경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잠들 준비를 마친 것이고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불안하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새벽에 깨고 나면 도저히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방광 때문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아직 잠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이루기 위해선 온몸의 신호등이 같은 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심장도, 뇌도, 방광도 다 함께 휴식해야 비로소 숙면이 찾아옵니다. 그 시작은 햇볕 한 줌, 심호흡 한 번, 그리고 당신 손끝이 부드러운 지압에서 시작됩니다. 잠은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그 잠을 깊이 이루는 법, 지금부터 당신이 다시 배워가시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장영식 어르신은 올해 79이시고 은퇴 후엔 매일 새벽 산책을 일과처럼 이어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산책이 힘듭니다. 밤에 자꾸 깨서 그런가? 아침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질 않아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자꾸 누워만 있고 싶어요. 처음에 저는 산책을 멈춘 이유가 단순히 체력 저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새벽 4시의 소변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면 눈은 말똥말똥, 다시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아침이 되어버린다는 거였죠. 더 큰 문제는 그 상태가 반복되다 보니 낮 동안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아침 산책도 하루 이틀 미루게 되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 어르신께 2가지 접근법을 권했습니다. 하나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법, 다른 하나는 새벽 소변을 줄이는 물리적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수면의 질을 올리는 핵심은 심부 체온의 조절입니다. 사람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10분간 권했습니다. 이것은 외부 체온을 살짝 올려 이후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수면 유도를 돕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잠자기 직전 아랫배에 따뜻한 수건을 23분간 올려두는 복부 온연료법. 이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잔뇨감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취침 전 소금물 발 마찰법을 권했습니다. 미온수에 굵은 소금 1스푼을 녹이고 그 물로 발바닥을 닦고 손으로 양 발바닥을 천천히 2분간 비벼주는 방식입니다. 이 자극은
신장경과 방광경이 기 순환을 도와 수분 배출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장 어르신은 그날부터 습관처럼 밤마다 발을 닦고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진료실에 다시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화장실은 여전히 한 번 가는데 이상하게 그 후에 다시 잠드는 게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젠 아침이 가볍습니다. 산책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느낀 건 야간요가 단순히 한밤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생활질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수면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낮에도 움츠러들고 생각이 무뎌지고 몸은 점점 움직이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새벽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고 그 탓에 아침이 버겁고 하루가 지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잠들기 전 당신은 몸에게 잘 자도 좋다는 신호를 주고 계셨는지요? 그 신호는 따뜻한 물, 부드러운 손, 그리고 하루를 다독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수면은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 하루만에도 당신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윤종필 어르신은 올해 80이고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되는 건 혹시 신장이 나빠졌다는 징조는 아닙니까? 그 말씀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본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야간요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혹시라도 신장이나 전립선 같은 내부 장기의 이상 신호는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검사부터 권했습니다. 혈액과 소변 검사, 신장 기능 수치, 전립선 초음파 결과까지 확인했고 결과는 다행히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밤에 자주 깰까? 이 경우에 의심해야 할 건 수면 중 혈압과 심부 체온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종필 어르신은 낮엔 혈압이 130대 후반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밤만 되면 혈압이 떨어지며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의 급격한 하강이 심장과 신장에 자극을 주고 야간요를 유발하는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또한 어르신은 자주 손발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수면 중 심부 체온이 과도하게 떨어지고 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항진되며 방광에 자극이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필 어르신께 조금 색다른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째, 잠자기 30분 전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매일 10분간 이어가시라 했습니다. 이 족욕은 혈액을 말초로 보내주어 심부 체온의 급격한 하강을 막고 방광 자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잠자기 직전 복부를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3분간 마사지하는 복부 순환요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마찰은 장과 방광 사이 자율신경의 흐름을 조절하고 야간 방광 수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취침 시 얇은 무릎 담요를 배 위에 덮어 체온 저하를 막고 내장 기관을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수면보온법도 권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약이 아닌 몸의 밸런스를 되찾게 하는 근본적인 회복법입니다. 종필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5일째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하셨고 2주 후엔 연속 수면 시간이 3시간 이상 이어지며 몸의 피로도가 확연히 줄었다고 기쁘게 전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젠 아침에 일어나서 책도 잘 읽히고 무엇보다 눈이 덜 뻑뻑합니다. 예전엔 밤에 자는 게 그냥 누워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자고 일어난 기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야간뇨라는 증상이 단순히 소변을 자주 본다는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흔드는 깊은 문제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야간뇨는 결국 몸의 균형이 밤중에도 유지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생활 속 작은 따뜻함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밤잠이 자주 깨고 낮에도 무기력하며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셨다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부드러운 손, 얇은 담요 한 장으로 다시 몸의 중심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서정순 할머니는 올해 82살입니다. 두 아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사시는 지 벌써 10년째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점심엔 텃밭을 돌보며 소박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정순 할머니가 진료실을 찾은 건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밤이 무서워서 왔어요. 이상하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마도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감정일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꼭 한 번은 깨어나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때마다 불 켜기 전 방을 더듬고 거실 문턱에 발을 부딪히기도 했고 한 번은 다리에 쥐가나 거실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요, 그 다음이에요. 잠이 안 와요. 무섭고 외롭고 그냥 눈물이 나요. 이런 감정은 그저 수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심리적 불안, 그리고 고독감이 겹쳐지면서 몸은 더 민감해지고 작은 방광 자극에도 깨어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신체적인 해결이 아닌 정서적 안정까지 포함한 세 방향의 접근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첫째, 취침 1시간 전 어두운 방에서 듣는 감정 진정 오디오, 편안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 혹은 손주가 보내준 음성 파일이라도 할머니가 감정적으로 편안해지는 소리를 잠자기 전에 들으시도록 권했습니다. 둘째, 침대 옆 밤중 동선을 위한 작은 조명 설치, 화장실까지의 길목에 자동 센서 조명을 달아 야간 이동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드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밤마다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긴장을 절반 이상 덜어낼 수 있었지요. 셋째, 취침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두 손을 감싸며 말해주는 한마디. 오늘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 문장을 꼭 소리 내어 읽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이건 단지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몸의 긴장을 푸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열흘간 실천하신 정순 할머니는 다시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지금도 새벽에 화장실은 가요. 근데 안 무서워요. 불이 켜지고 음악이 들리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시 누워도 금방 잠이 들어요. 그 말에 저는 살며시 손을 맞잡아 드렸습니다. 야간뇨는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고요가 깨어나는 순간에 더 크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밤이 오면 괜스레 불안하고 잠자리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안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야간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수면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조용한 음악, 희미한 조명,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수면을 돕고 밤의 공포를 안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작은 습관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6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박종규 어르신, 정일남 어르신, 김복래 할머니, 장영식 어르신, 윤종필 어르신,
서정순 할머니.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수면이 끊기고 그로 인해 낮에도 지치고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을 바꾼 그날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야간뇨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50년 넘게 환자를 만나며 확신합니다. 야간뇨는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엔 물, 국, 과일 등 모든 수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하루 섭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섭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둘째, 자기 전 다리 마사지를 하거나 족욕으로 말초 혈관을 이완시켜 몸속 수분이 밤에 몰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신부 체온을 안정시키는 반신욕, 복부 온연료법, 무릎 담요 덮기 같은 체온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이건 약보다 강력한 숙면 치료입니다. 넷째, 자율신경 안정에 좋은 촉삼리와 삼음교 같은 지압점 부드럽게 자극해 주십시오. 신경계의 밸런스를 맞추면 방광은 즉시 반응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온이 몸의 평온으로 연결됩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음악과 따뜻한 말 한마디, 불안감을 낮추고 수면 깊이를 결정합니다. 저는 임동건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 58해 동안 수많은 어르신의 밤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진료실보다 이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분의 수면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야간뇨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해도 몸은 신호에 반응합니다. 내일 아침 푹 자고 일어나 햇살을 마주하며 오늘은 가볍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밤을 이 영상이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당신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다리에 쥐 나는 이유와 단 2분이면 멈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밤이 조용하고 깊은 쉼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